챗 GPT의 GPT,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란 뜻이죠. Generative는 생성한다는 뜻이고 Pre-trained는 사전학습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미리 학습된 걸 의미하죠. 이후에 특정한 작업을 위해서 파인튜닝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단어인 트랜스포머인데요. 트랜스포머는 여러 신경망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AI 모델의 구조입니다. AI를 배우신다 하시면 트랜스포머를 꼭 배워야만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실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델은 언어 모델뿐만이 아닙니다. 음성을 입력해서 문자로 변환할 수도 있고 반대로 텍스트에서 음성을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챗 GPT한테 사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리나 미드저니 같은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델도 많이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파이 괴물을 만들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AI 신기하지 않나요? 트랜스포머는 2017년에 구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텍스트를 번역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번역을 넘어서 챗GPT의 기반이 되는 모델로 텍스트를 입력하고 아니면은 이미지나 음성을 같이 입력해서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하죠. 조금 더 정확하게는 다음에 올 텍스트들의 확률 분포의 형태를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음 단어 하나를 예측하는 게 대체 이 GPT가 만들어주는 그 글을 생성하는 것과 무슨 관련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예측 모델에게 한 단어를 주고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풋으로 넣어 반복하면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서 엄청나게 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음 단어만 예측할 수 있다면 뭐든지 생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정말 괜찮은 문장이 나올까요? 이 애니메이션은 GPT-2라는 옛날 모델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다음 단어를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면 꽤나 이상한 얘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좋은 모델인 GPT-3를 쓰면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젠 오픈AI가 GPT-5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여러분이 챗GPT 같은 모델과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한 단어씩 생성하는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챗GPT와 대화하면 글이 다다다다다다닥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단어가 어떤 확률로 선택되었는지 보는 게 꽤나 재밌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트랜스포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큰 틀을 미리 살펴보고 그 이후에 각 세부 단계들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순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선 챗GPT와 같은 챗봇이 특정 단어를 생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죠. 먼저 입력은 여러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걸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의 경우 단어나 단어의 일부 혹은 다른 일반적인 문자 조합이 될 수 있죠. 이미지나 음성이 포함될 때는 토큰이 그 이미지의 작은 조각이나 음성의 작은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각 토큰은 해당 부분의 의미를 담기 위해 설계된 숫자 리스트, 즉 벡터와 연결되는데요. 이 벡터들을 어떤 고차원 공간의 좌표로 생각하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그 공간에서 가까운 벡터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는 가까이에 있는 거죠. 이 벡터의 각 열은 어텐션 블록을 통과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값을 주고받는 걸 어텐션이라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기계학습 모델에서 모델이란 단어는 패션 모델에서의 모델과 뜻이 다르겠죠? 어텐션 블록은 현재 단어의 의미를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문맥을 파악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언급한 의미라는 것은 특정한 벡터로 인코딩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벡터들은 멀티 퍼셉트론이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연산을 추가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벡터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 않죠. 모든 건 병렬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블럭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관적으로는 각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수치를 구한 다음 그에 따라서 업데이트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모든 연산은 거대한 행렬 곱셈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행렬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겁니다. 실제로는 레이어 사이사이에 정규화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큰 틀을 살펴볼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 블록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번갈아 가면서 통과하여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벡터에 담게 됩니다. 그 마지막 벡터에 특정한 연산을 수행해서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토큰, 즉 텍스트 조각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생성하죠. 실제로 모든 단어들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어떤 텍스트의 일부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올 내용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맨 앞에 몇 개의 단어만 알려준 다음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하게 하여서 샘플을 반복해서 뽑으면 결국에는 긴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겠죠. 챗GPT가 나오기 전에 GPT-3의 초기 데모가 이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일종의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기계인 겁니다. 이런 기계를 채팅봇으로 만들려면 사용자와 AI가 서로 대화한다는 설정을 위해서 약간의 텍스트, 즉 시스템 프롬프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AI가 어떻게 대답하든지를 예측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 대답은 단어 하나의 확률 분포를 예측하는 건 같습니다. 모델을 훈련할 때 조금 더 다양한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큰 개념은 이게 맞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네트워크의 처음과 그리고 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부터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중요한 기본 개념들도 짚고 넘어갈 건데요. 다 프로덕트나 소프트맥스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좀 익숙하시고 좀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장에선 어텐션 블럭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멀티 퍼셉트론 블럭이랑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생략했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제가 앞에서 다뤘던 영상들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사실 5번, 6번, 7번은 따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전 내용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이해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트랜스포머에 대해 깊게 들어가기 전에 딥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중요한데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레이블을 출력하거나 텍스트를 주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함수처럼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직관이나 패턴 인식이 필요한 그런 작업을 모델에게 시키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기계학습은 초기 AI처럼 사람이 일일이 동작을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인풋과 아웃풋 쌍을 가지고 모델에 넣었을 때 그 안에 모델 안에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조절하면서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을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입력과 출력값 사이의 관계, 그 함수 자체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가장 단순한 기계학습은 선형 회귀일 텐데요.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하나의 숫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의 면적과 가격처럼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아 새로운 주택이 생겼을 때 그 가격을 예측하는 게 가장 쉬운 예시죠. 이 직선은 기울기와 y절편이라는 두 가지의 연속적인 매개 변수로 표현되는데 선형 회귀의 목표는 이 매개 변수를 잘 찾아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만드는 거죠. 물론 딥러닝 모델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GPT-3에는 2개가 아니라 1750억 개의 매개 변수가 있죠. 이렇게 큰 모델을 훈련할 때 중요한 건 훈련 데이터에만 동작하는 과적합, 오버피팅을 방지하면서 이 엄청난 수의 매개 변수를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딥러닝 이론은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여러 아키텍처들이 개발되어 왔죠. 이 모든 모델들은 모두 동일한 학습 알고리즘, 역전파 백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다뤘죠. 이런 학습 알고리즘이 큰 규모에서 잘 동작하려면 모델은 반드시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미리 알고 있으면 트랜스포머를 설계할 때 왜 그렇게 설계했고 언어를 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어떤 모델이든 모든 입력은 실수 배열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일 수도 있고 2차원 배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고차원 배열, 즉 텐서일 때도 있죠.
이 입력 데이터는 여러 층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각 층은 항상 실수 배열로 이루어지고 최종 출력층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출력도 실수 배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처리 모델의 마지막 층, 마지막 레이어는 가능한 모든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낸 숫자 리스트죠. 딥러닝에서 이런 모델 매개 변수를 거의 항상 웨이트, 즉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모델에서 이 가중치만이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개 변수에 의존하지 않는 비선형 함수들도 여기저기 추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개 변수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중합을 이렇게 풀어서 쓰기보다는 보통은 행렬 벡터 곱으로 여러 구성 요소를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합니다. 행렬과 벡터의 곱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제 아웃풋을 구할 때 보면 웨이트가 곱해지죠. 저 웨이트가 학습 가능한 매개 변수로 채워져 있고 인풋 벡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인풋 벡터요. GPT-3의 1750억 개의 가중치는 사실 대략 28,000개의 서로 다른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들은 8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카테고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죠.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다 생기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물론 요즘엔 훨씬 더 크고 좋은 모델들이 많지만요. GPT-3는 어찌됐든 처음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모델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요즘 최신 모델들은 기업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챗GPT 같은 모델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계산이 행렬 벡터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하신 상태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영상에서 사용된 모든 숫자들은 모델의 가중치는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데이터는 흰색, 회색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가중치는 모델에서 있어 두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중치들이 학습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모델이 어떻게 동작할지가 결정되죠.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모델에 넣는 입력값, 예를 들면 짧은 문장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텍스트 처리 예제의 첫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입력을 작은 조각으로 나누고 그걸 벡터로 변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조각들을 토큰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토큰은 단어의 일부나 문장 보호일 수도 있는데 편의를 위해서 깔끔하게 단어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단어 단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조금씩 더 잘게 나눠져 있기도 합니다. 모델을 훈련할 때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이 사전을 미리 정해놓는데요. 예를 들면 GPT-3는 약 5만 개의 단어를 미리 준비해놓죠. 우리가 처음 만나는 행렬, 즉 임베딩 행렬은 각 단어에 대응되는 하나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각 단어가 어떤 벡터로 변환될지 결정해주죠. 이 행렬을 W2라고 부르고 다른 행렬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랜덤한 값에서 시작해서 데이터에 기반해 학습됩니다. 이 단어를 벡터로 변환한다는 것은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옛날에 기계학습 때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일입니다.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드려볼까요? 이걸 단어 임베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벡터들을 고차원 공간의 한 점으로 생각하고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3차원 공간의 점을 시각화하는 건 쉽지만 단어 임베딩은 훨씬 더 고차원이죠. GPT-3에서 사용된 단어 임베딩은 12288차원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을 가질 수 있는 고차원 공간에서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평면을 잘라내고 그 모든 점을 그 2차원에 투영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한 모델이 만들어낸 단어 임베딩을 시각하기 위해서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보죠. 아주 높은 차원의 공간을 3차원으로 잘라서 그 위에 단어들을 투영시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델이 학습하는 동안 단어를 벡터로 어떻게 임베딩할지 가중치를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공간 속의 방향들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도록 임베딩이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방향이 특정 의미를 지닌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타워라는 단어는 게이트, 빌딩, 스카이크래퍼, 루프, 빌트 이런 단어들과 비슷한 방향을 가지고 있죠. 즉 인간이 사용하는 이 단어라는 것을 숫자들로 나열된 공간 속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비슷한 방향을 가지도록 훈련되는 겁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예시인데요. 여자와 남자 사이의 벡터 차이를 보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어지는 작은 벡터로 시각할 수 있겠죠. 이때 똑같이 왕과 여왕 사이의 차이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요. 두 차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이 여자 왕의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해보면 남자에서 여자를 뺀 값을 왕에다가 더해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조금 다르긴 하죠. 좋은 예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왕이 훈련 데이터에서 왕의 여성 버전으로만 사용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맥락상 굉장히 다양한 뜻이 그 속에 들어있죠. 왕, 여왕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예시들, 예를 들면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에서 이 벡터들이 어떤 특정한 성별 정보를 임베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성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독일의 임베딩을 빼고 그걸 히틀러의 임베딩에 더하면 무솔리니의 임베딩에 매우 가까워집니다. 역사를 좀 아신다면 재밌으실 텐데요. 어떤 특정한 방향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특성이랑 2차 세계대전의 주축군 리더랑 연관짓는 법을 배웠다는 거죠. 뭐 좀 재밌는 거는 이제 독일에서 일본을 뺀 다음 거기에다가 스시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독일 소시지, 브라트부어스트가 나옵니다. 차이만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벡터도 찾을 수 있겠죠. 고양이랑 뭐 짐승, 괴물 이런 게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임베딩 상에서 두 텍스트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벡터의 내적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대응되는 요소를 곱한 후 더하면 되겠죠. 여기서 꽤 유용한 수학적 직관이 하나 생기는데요. 기하학적으로 내적은 벡터가 비슷한 방향일 때 양수가 됩니다. 벡터가 직교할 때는 0이 되고 반대 방향일 때는 음수가 되죠. 영어에는 복수형이 있죠. cat라는 복수형 단어에서 cat이라는 단수 단어를 뺐다고 하면 이제 복수형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복수형의 방향을 다른 복수형 단어인 예를 들면 퍼피스랑 내적했을 때 값이랑 단수명사랑 내적했을 때 값을 비교해 보면요, 복수형 단어랑 내적한 값이 일관되게 더 높은 값을 보여주고 이 방향과 더 잘 맞는 걸 알 수 있죠. 재밌는 건 이렇게 내적을 1, 2, 3 같은 숫자 단어 임베딩과 내적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어떤 숫자가 조금 더 복수형에 가까운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어떻게 임베딩 되는지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된다는 거죠. 이 임베딩의 행렬은 각 단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모델의 첫 번째 가중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3의 이 5257개의 단어는 사실 토큰이었던 거죠. 임베딩 차원은 12288입니다. 이걸 곱하면 약 6억 17천만 개의 가중치로 구성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큰 숫자 하나가 생겼네요. 이 표를 다 채우면 결국 17,050억 개가 되겠죠. 트랜스포머의 경우 이 임베딩 공간의 벡터를 단순히 그냥 개별 단어를 나타낸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위치 정보도 인코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의미적인 값이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벡터가 네트워크의 여러 블록을 거쳐가면서 값이 조금씩 바뀌어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왕으로, 전임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셰익스피어식으로 표현된 어떤 왕으로 발전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의 의미는 분명히 주변 정보에 의해서 정의되고 어떨 때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이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모델을 훈련할 때 우리의 목표는 그 맥락을 찾고 반영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하는 거겠죠. 이 훈련을 할 때 입력 텍스트를 벡터 배열로 만드는 첫 단계는 아까 설명드린 임베딩 매트릭스에서 가져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맥락 정보라는 건 없고 각각의 단어의 의미만이 숫자로 인코딩 되어 있는 거죠. 이 네트워크의 주요 목표인 각 벡터가 단순한 단어 이상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이 어디까지 볼지 정해줘야 되는데요. GPT-3의 경우 이 문맥의 크기는 2048로 훈련되어 있어서 데이터는 항상 12000차원의 2048열 배열로 보입니다. 이 컨텍스트 사이즈, 즉 문맥의 크기가 트랜스포머가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처리할 수 있는 텍스트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챗GPT 같은 거는 긴 대화에서 대화의 흐름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었었죠. 이 문맥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더 디테일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원하는 출력은 다음에 올 수 있는 모든 토큰에 대한 확률 분포입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단어가 교수이고 문맥에 해리포터나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델을 훈련할 때 해리포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모델은 스네이프라는 단어에 높은 확률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걸 두 가지 단계로 쪼개서 생각해보죠. 먼저 마지막 행렬이 하나 있는데요. 그 행렬에 마지막 벡터의 어휘의 토큰을 곱해서 약 5만 개의 리스트로 매핑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를 확률 분포로 정규화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소프트맥스라고 부르고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마지막 벡터만 가지고 예측을 할까요? 그 앞에 수천 개 다른 벡터들도 문맥을 잘 담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효율성 때문인데요. 훈련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 벡터를 사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훈련 기법인데요. 이 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효율성 때문이라고 넘어가죠. 이 행렬은 언임베딩 행렬이라고 부르고 WU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중치와 행렬과 마찬가지로 처음엔 무작위로 시작되고 훈련 과정에서 학습되는 값인 거죠. 이 언임베딩 행렬은 각 단어마다 하나의 행을 가지고 있고 임베딩 차원만큼의 열을 가지고 있죠. 이건 순서만 바뀌었을 뿐 임베딩 매트릭스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6억 개 정도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이제 한 10억 조금 넘겠네요. 1750억은 언제 도착하죠? 갈 길이 머네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건데요. 어텐션 블럭에서 다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숫자들의 나열을 확률 분포로 만들고 싶을 때 모든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하고 다 합쳤을 때 1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딥러닝에서 훈련할 때는 모두 다 행렬 벡터 곱셈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확률 분포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출력이 확률 분포가 절대 아닌 거죠. 어떤 값들은 음수이고 어떤 값들은 1보다 크기도 합니다. 소프트맥스는 어떠한 숫자의 나열이든 확률 분포로 변환해주는 굉장히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큰 값은 1에 가깝고 작은 값은 0에 가까워지죠.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모든 숫자를 2의 지수로 올려서 양수 리스트로 만들고 그 합으로 각 항목을 나눠서 1이 되도록 정규화하는 게 소프트맥스죠. 입력 중에서 다른 수보다 큰 값이 있다면 출력에서 그에 해당하는 항목이 분포를 거의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샘플링을 하면 거의 확실하게 최대화되는 그 값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값들도 만약에 크다면 그 큰 값들도 분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거고 계속해서 입력을 변화시키면서 전체가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챗GPT가 다음 단어를 생성할 때 이러한 분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t라는 상수를 지수의 분모에 추가하면 조금 더 재밌는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temperature, 한국말로 온도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연력학 방정식에서 온도가 하는 역할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템퍼처라 부릅니다. t가 크면 더 작은 값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서 분포가 조금 더 균일해지고요. t가 작으면 더 큰 값들이 좀 강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t를 0으로 설정하면 모든 비중값이 최대값에 좀 집중되죠.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라는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템퍼처를 다르게 설정해보면 온도가 0일 때는 항상 예측 가능한 단어만 선택해서 굉장히 평범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온도를 높이면
가능성이 낮은 단어를 선택할 어떤 기회가 좀 생기는데요. 대신에 좀 안 좋은 점도 있죠. 지금 보시면 한국 출신의 젊은 웹 아티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을 하죠. 실제로 챗GPT에서 아마 템퍼처를 2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한 어떤 제한일 뿐이죠. 화면에 시각화는 다음 토큰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20개만 가지고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실제 모든 단어를 가지고는 안 보여가지고요.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어떤 출력의 이 값들을 probability, 확률이라고 부르듯이 입력값은 로짓이라고도 부릅니다. 누구는 로깃이라고도 하는데 전 로짓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단어 임베딩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언임베딩 행렬과 최종 곱셈을 통해서 나온 그 출력값이 다음 단어 예측의 로짓이라고 불립니다. 소프트맥스의 입력인 거죠.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어 임베딩에 대해서 좀 다뤘죠.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내적으로 유사성도 측정하고 모델 안에서 어떤 매개 변수가, 어떤 파라미터가 행렬 곱으로 계산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배워보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제가 실제 공부할 때 이 영상 보면서 많이 공부했었거든요. AI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그리고 좀 재밌는 영상들을 찾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채널로 가보시면 영상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